네, 오늘부터 조사된 모든 대선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조사된 여론조사가 오늘 잇따라 발표가 됐고요. JTBC의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대선의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JTBC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물었더니 이재명 48%, 김문수 35%, 이준석 12%로 나타났습니다. 1강, 1중, 1약의 3자 구도가 깨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극적으로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재명 강세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할 경우 이재명 51%, 김문수 40%로 이재명 후보가 1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재명 47%, 이준석 34%로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섭니다. 이제 대선까지 더 이상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이제 사전투표가 한 7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쯤 되면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짚어드렸듯이 JTBC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의 지지율, 남은 6일 동안 이어질 것인가, 혹은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호순으로 할까요? 박성준 의원님. 예. 남은 이제 큰 흐름은 이제 잡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의 내란에 의해서 탄핵이 된 이후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란 종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민심의 이제 반영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심의 대세의 큰 흐름은 이미 잡혀 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 대 헌정 수호 세력 간의 이 구도가 이루어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특히 중도층에서 이번에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로서의 중도층의 민심의 반영이 6월 3일 날 대선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유지될까요? 아니면 바뀔까요? 네, 뭐 유명한 야구 격언도 있습니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의 이 구태연한 프레임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자면은 이 선거는 치르나 마나 할 선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바짝 오르고 있고 마지막에는 거의 뭐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전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77.1%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80% 이상 투표율을 통해서 마지막 국민들의 표심으로 이 선거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3일 날 계엄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비상계엄이 불가능한 나라다. 내란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다. 그 정도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나라고 국민의 각성 정도, 심지어 군인들도 그런 계엄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걸 가지고 계속 냉장고 파먹듯이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걱정은 딴 데 있습니다. 과연 지금 국민연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런 재정 적자 속에서 국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것이냐. 또 이재명 후보는 아니 자기가 관련된 재판을 이렇게 연기하고 지연시키고 그 결과까지 흔들려고 그러고 대법원까지 바꾸려고 그러고 대법관까지 탄핵한다면은 이건 지난 80년, 광복 80년 동안 해왔던 우리나라의 기본 법치 질서를 흔드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큽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의 방향, 이것은 정말 지난 계엄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시켜왔던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방향으로 선거 선택을 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개혁신당이요. 예, 일단 뭐 여론조사에 앞서가지고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는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법처럼 마치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장담하셨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이나 아니면 김민석 의원님이 좀 사과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6일간 되게 짧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특히 개혁신당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1, 2차 TV 토론 이후에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1, 2차 TV 토론 이후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나온 JTBC 여론조사에서도 12%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도 3명의 후보만 놓고 하는 3자 가상 대결에서는 14%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추세 그대로라면은 마지막까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경제 바보 민주당 그리고 내란 책임 국민의힘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저희 개혁신당에 좀 더 많은 소신 투표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영 의원님. 네. 내란 세력의 패배는 이미 확정적인 것 같다라고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 추세는 저는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더 이 내란 세력의 패배를 더욱 확정적인 것으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노동당이 없었다면 극우와 보수의 대결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이번 선거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내란 세력의 압도적인 패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수 결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보수를 말하는 시민들의 결집뿐만 아니라 진보를 원하는 시민들도 함께 이 심판에 참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진보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할 자리가 없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민주노동당이 이번 내란을 심판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이번 대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변을 하고 진보가 함께 이번 선거에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 수치들을 보면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변화하고 있는 민심들이 수치로 반영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솔직하게 듭니다. 예, 사전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사전 투표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이 참여하는 최후 토론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너무 거창할까요? 하지만 사실이기도 하죠.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이 어제 3차 토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어제 3차 토론을 보고 많은 반응들이 나왔기 때문에 함께 분석해 주시면 되는데 최영두 의원님 먼저 시작하시고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됩니다. 예. 네, 어제 이제 정치 분야였는데 사실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여러 참 고난을 딛고서 이렇게 서방 선진 7개국 반열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가 그 모든 성과를 깔아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그 말씀 이제 안 할 텐데 그래서 탄핵 재판의 결정문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정치의 책임에 대한 무거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셨는데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과 또 정당 개혁과 또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뭐 예. 그냥 난타전이다 했는데 물론 이제 후보들의 큰 도덕적 취약점도 있고 일부 후보예요. 좀 토론 형식도 이런 그 주도권 토론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예. 국민들이 정말 묻고 싶어하고 이게 정치 통합의 주제면 어떻게 정치 통합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내시오라고 이렇게 다그쳐 묻고 답변하게 해야 될 텐데 그 토론 형식에서도 앞으로는 좀 바꿔야겠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한 것, 후보들에게 묻고 싶은 것들을 미리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추궁하듯이 묻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해서 후보끼리 싸우게 하니까 이게 좀 자기들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하는 이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토론의 형식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제 뭐 토론의 형식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에 대한 검증은 TV 토론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 유권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검증을 할 수 있는 TV 토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유권자들은 무엇을 보느냐. 결국은 준비된 후보이냐, 유능한 후보이냐,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후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이제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 다움에 대한 것들을 본다고 봐요. 품격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결국은 유권자가 거기에서 6월 3일 날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TV 토론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많은 업적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 다음을 갖췄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호소했기 때문에 이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하는 자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더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예. 사실 TV 토론이 이제 일상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원론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박성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3차 TV 토론, 특히나 가장 어제 저녁 때 있었던 TV 토론은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역대급 폭망한 정말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번 선거가 계속 치러지는 이유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드리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내란이 발생했고 그 내란을 종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조기 대선의 책임에 대해서 상식적인 토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이나 아젠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내란에 대한 책임이 매 토론 때마다 나왔었지만 한 번도 김문수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인정을 하신 적이 없어요.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식으로 내란은 법정에 가봐야 한다. 헌법재판소 가봐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토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최영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12월 3일 계엄에서 보셨듯이 군인들이 출동해가지고 그 어떤 군 통수권자가 어떤 지시를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국회를 들어와서 그렇게 그런 그 업무 수행 말하자면 처음에 부여됐을 원래 계엄의 형식이라든가 또는 무슨 국헌문란 목적의 뭐 내란 폭동 같은 데에서는 전형적 양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지난 80년 사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건 우리 장 의원님 같은 우리 참 시민들과 또 정치 국회와 국민들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데 이 프레임으로 지나치게 우리 정치가 더 나아가야 할 바. 그러니까 난 그 속에서 우리 국회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통찰보다는 이걸 이제 편가르기 프레임으로 해서 한쪽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란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것은 정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내란의 문제는 지금 3심제에 의한 재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 요소, 그 동원됐던 사람들에 대한 정거 재판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대통령 이미 이제 그 탄핵되었지만 대통령도 계엄 직후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그랬고 또 그걸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전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계시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래서는 부정선거 같은 영화를 보면서 잘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실패한 내란은 내란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시고요. 이제 무엇보다 저희는 법리를 가지고 싸우는 법정의 변호사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 앞에서 납득 가능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의무가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정에서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기 이전에는 이것을 내란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윤석열식 화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둑이 집에 들었는데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 도둑이 이렇게 휙 돌아보더니 아직은 제가 법원에서 도둑이라고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어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란에 대한 책임의 인정은 그냥 국민들 앞에 양심껏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국민들이 진짜 이게 내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만한 엄청난 폭력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들은 실제로 그날 계엄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그날 밤에 우리 국민들과 또 국회에 신속한 그래서 외신들 심지어 유명한 외국의 정치학자들도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
정치의 실패다. 이것은 우리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가 경제와 민생을 흔들고 있는 대단히 중대한 사태라는 생각에 저는 동감합니다. 네, 이 사안은 토론이 많이 됐으니까 박성준 제가 의원까지만 듣고 간단히 좀 넘어갈게요. 말씀드리는 예.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문수 후보를 전혀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내란을 다 보고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김문수 후보가 내란과 절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의 삶이라는 어떤 삶입니까? 민주화의 삶이지 않았어요? 전두환 정권 하에서의 이 독재, 또 군사 정부와 싸웠던 그 이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고 경기지사가 됐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터전이 된 사람인데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독재를 꿈꿨고 영구집권 꿈꿨고 전체주의를 꿈꿨던 사람을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한 김문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윤석열의 아바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것이죠. 저는 국민의힘의 최영두 의원 같은 분들이 여기서 과감하게 절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과 손을 끊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아직까지 내란 세력에 대한 옹호로 지금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를 전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 김문수 윤석열 후보를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쪽은 민주당이고요. 다 국민들의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뛰어넘는 정치를 해야 될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자꾸 이를 끄집어들여서 이 선거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발언권을 못 드렸는데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갑자기 내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뭐 끼어들 틈이 없네요. 예. 저는 국민의힘 내란 책임 지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가시고요. 그보다도 지금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선 후보 토론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선 후보 토론이 과연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요. 근데 저는 이번 1, 2, 3차 토론을 보면서 그 의구심이 어느 정도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대선 후보들은요, 사실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들 후보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들을 상대로 토론을 할 때 보여줘야 되는 것은요, 대선 후보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 어떻게 그 공약을 자세히 실현시킬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의 토론 형식을 가지고는 사실 그걸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도권 토론이라고 이렇게 해도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을 주는 방식을 하면 상대편에게 답변 기회를 주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대정부 질문 의원님들 다 하시지 않습니까? 대정부 질문은 질문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답변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려야 된다. 그리고 저는 3번의 기회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5번 이상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부를 꾸려갈 것인지 그 대선 후보가 국민 앞에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특히 지금처럼 인수위가 없이 들어가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위 후보의 경우는요, 본인이 내놓은 공약이 그대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한 검증을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짚어주셨고요. 두 분은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요?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평상시였다면은 아마도 김성열 대변인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뭐 대선 후보로 나오는 정치인들 정도 되면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인데요. 근데 바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것 같은 정말 전 국민이 생중계를 보고 있는 현장에서 대국민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에는 이건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졌다라고 일상적인 토론으로 간주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방송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계엄을 극복하고 내란을 극복하고 치러내는 이 123일 동안 엄동설안에서 광장을 지켜가지고 열어낸 조기 대선에서 무려 이런 정말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언어 폭력, 언어 성폭력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에 정말 참담함을 느끼며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대변인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사실 오늘 뭐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도덕성, 기본적인 토론의 매너를 존중하지도 못하는 후보라고 하는 것을 개혁신당 차원에서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징계하시고 그리고 후보 사퇴시키실 생각이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면요. 저는 정책의 토론이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정책 토론이 안 된 게 맞아요. 예, 도덕성 검증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 책임은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고 봐요. 물론 도덕성 검증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년 연장이 될 경우에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극단적이시다. 이거는 저는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정년 고용을 하면요. 청년 고용은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건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필수 불가결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토론을 막아버리시면은 토론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렇게 1차, 2차 토론이 되다 보니까 3차 토론에서 어쩔 수 없이 도덕성 검증을 들어간 겁니다. 지금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대선 후보 자리에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 여러분들 앞에 후보도 사과를 표했고 저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뉴스 진행자가 어떤 사람이 이런 욕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뉴스 진행자가 욕을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준석 후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력 후보의 가족이 한 내용이라 추정되는 내용을 이준석 후보가 물어본 겁니다. 이걸 왜 물어봤느냐? 이준석 후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쓰고 여성 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당들에서 이 정도의 단어를 들으면은 조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럼 달을 가리켰으면은 달을 보셔야죠. 손가락에 때가 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때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여요.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고. 예. 하지만 본질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민주당 입장을 바로 들어볼게요. 사과를 하면 사과에 진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오늘도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심심한 사과를 하는데 또 다만하면서 여러 토를 달았던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후보다움이 없는 것이죠. 이 모습 하나로 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검증이 된 것이다. 저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냉엄한 검증을 통해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어제 그 TV 토론 모습을 보면서 아직 정치적 훈련이 안 돼 있구나.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숙성이 덜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토론에서의 어떤 예의라든가 이 예의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도 있지만 전 국민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을 통해서 한다는 언어는 뭐냐면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토론할 때 저질의 언어를 씁니까? 저급의 언어를 씁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저렇게 저급한 후보로서 자기가 스스로 국민에게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후보가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후보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 시각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에 해왔던 정치 언어의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 자기 자산을 다 무너뜨렸다. 이 시점에서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후보 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에게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저는 어제 이준석 후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느냐를 봤더니 후보답지 않아요. 어떻게 국민의 모습, 국민을 대변하는 후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깔끔하게 사과를 했어야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할 것은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이준석 후보는 아직 정치적 훈련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까지 오기에는 아직 많은 과정과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정치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에서도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전혀 그러한 훈련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저는 개혁신당이 이 시점에서 개혁신당 자체의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입장이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이 나왔거든요. 공식적으로는요. 어떻습니까? 최영도 의원 보시기에는? 저는 대통령 후보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제1위 후보부터 과연 대통령 후보다움을 보여주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자 몸조심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피해 간다든가 다음에 이준석 후보라든가 우리 후보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피해 간다거나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건 토론의 형식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런 문제에서 과연
우리 당 뭐 김문수 후보도 열심히 했고 했습니다만 다른 당 후보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면은 1위 후보로서 그런 대통령다움을 보여줬는지 이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TV 토론이 진행된 뒤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여론조사 추이에서는 오히려 1위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주춤하게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볼 때 사람들이 정말 대통령 후보다움을 판단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지표로 가겠습니다.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